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의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자, 오늘은 예기불안과 관련된 정보를 좀 준비했는데요. 자, 이 예기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황장애를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요. 공황발작을 한번 겪고 나서 계속해서 공황발작에 대해서 미리 겁을 내고 불안해하는 것을 예기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공황장애를 치료하다 보면 제가 생각하는 어떤 치료의 개념과 우리 당사자들이 생각하시는 치료의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임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공황장애를 이제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공황장애가 치료가 되나요? 또는 완치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역으로 그러면 우리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공황장애 치료 또는 완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었던 대부분의 답은 공황 발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제 공황장애를 치료하거나 또는 완치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이제 공황 발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면 공황장애가 치료됐다, 완치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공황 발작이 어느 정도 진정됐다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공황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공황 발작이 진정된 다음에 그것을 꾸준히 더 치료하시는 경우보다는 치료를 중단하거나 또는 자가치료로 전환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공황 발작이 더 이상 일어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아까 공황 발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황 발작을 진정하고 나서 치료가 중단되고 나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어서 재발하는 경우, 또는 공황 발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약을 복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통해서 볼 때 과연 공황장애를 치료하거나 완치한다는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로 예기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조금 단순화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은 불안과 공포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가지고 있는 병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기불안이 되는 것이 되겠고요. 또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은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공황 발작을 경험한 후에 우리는 예기불안을 겪으면서 이 불안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기불안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서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다시 공황 발작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공황장애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황 발작이 진정됐다고만 해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이쪽의 불안이 같이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치료했던 한 가지 사례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자, 이 분은 IMF 때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에 이제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공황장애가 이제 시작된 것이죠. 당시에는 공황장애인지 모르고 있다가 몇 년을 이제 전전하다가 결국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받고 약을 7, 8년 복용한 상태에서 이제 저한테 내원을 하시게 된 것이었는데요. 자, 이분의 이제 공황 발작이 일어났던 상황은 이제 운전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못 하셔서 이제 직원이 대신하거나 또는 뭐 부인이, 아내가 계속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같이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내원할 당시에 공황 발작은 1년에 한 번 정도 또는 많으면 2번 정도 이렇게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운전을 못 하신 상태에서 이제 공황장애 약을 복용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이런 공황 발작을 1년에 한두 번 겪는 것도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끝낼 수 있을까 해서 내원을 하시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제 제가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제 집중 치료하는 과정과 뒤에 사후 처치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제 집중 치료, 사후 처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 1년 정도를 진행을 한 후에 1년 동안에 이제 공황 발작을 경험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운전하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공황 장애와 관련된 약을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한번 조절을 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권장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공황 발작이 그 뒤에도 2년 정도 더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사후 처치를 진행하면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예기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운전을 하지 못하시게 된 것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치료를 시작한 시점에서 3년 정도 진행을 했을 때 그 3년 동안에 공황 발작을 본인이 겪지 않았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확신하면서 드디어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하셨고 약물을 복용하던 약물들을 이제 드디어 끊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약물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3년 동안 공황 발작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비상약을 발작 때 먹기 위한 비상약을 주머니에 이제 계속 매일 들고 다니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조차도 예기 불안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는 정리하실 수 있도록 용기를 좀 내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정리를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2년 정도가 지난 후에 총 5년간 본인이 공황 발작을 경험하지 않고 운전을 진행했다는 그 과정들을 이제 되돌아보며 좀 자신감을 얻고 그리고 그런 예기 불안도 이제 점차 희미해지면서 본인도 모르게 더 이상 이제 약을 들고 다니지 않게 이제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이분은 공황 발작을 겪는 시간과 예기 불안을 겪는 시간 중에 어느 시간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들 뭐 답을 당연히 아시겠지만 압도적으로 예기 불안을 겪는 시간들이 더 많죠. 그런데 이분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공황 발작보다 실은 예기 불안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바는 대부분의 공황장애 환자들은 팩트 첫 번째는 공황 발작을 진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 약을 한 두세 달 정도 양약이든 한약이든 복용을 하게 되면 또는 길어야 서너 달 정도 복용하면 그때부터는 이 발작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자, 그런데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예기 불안으로 진행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예기 불안의 굉장히 중요한 점 하나는 실제로 공황장애로 인해서 업무나 일상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바로 예기 불안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전을 못 하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 운전을 하면서 발작을 겪었던 것은 초기에만 있었고 그 후에는 운전과 관련돼서는 발작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운전 자체를 못 하시게 되고 또 비행기를 타다 공황 발작을 경험한 이후부터는 그 뒤부터는 비행기를 못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예기 불안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공황장애에서 일상과 또 기능에 업무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발작도 있지만 예기 불안이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사례에서처럼 그 예기 불안을 떨쳐내는 이 과정들이 이렇게 오래 걸리고 그 과정 동안에 이제 계속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트라우마처럼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죽음 직전까지 내몰리는 과정, 그런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공황 발작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절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공황 발작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그 죽음 직전까지 내몰리는 그 끔찍한 기억들에 대한 공포가 결코 머릿속에서 쉽게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과정을 한 번이 아니라 이제 몇 번을 경험하게 돼서 죽음에 내몰리는 과정들을 수차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공황 발작에서처럼 죽음에 내몰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이러한 하나의 또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줄여서 그냥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이 되는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 정신적 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노출이 돼서 그 사람 해당 당사자에게 뭐 죽음이라든지 어떤 극단의 공포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런 분노 같은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중요한 한 5가지의 요소 또는 5가지의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노출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회성 또는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굉장히 공포와 큰 감정적인 경험을, 이제 물론 부정적인 경험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또는 신체적으로는 고통도 같이 동반되는 실제 상황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이제 한번 노출이 되고 나면 두 번째 이제 침투라고 하는 과정이 형성이 되는데요. 자, 침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공포 또는 분노, 큰 슬픔, 놀람의 어떤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응고돼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계속해서 고통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트라우마가 형성되고 나면 뭐 계속 악몽을 꾸게 된다든가, 꾸면서 계속 비슷한 장면들을 회상하게 된다든가, 주간에 낮에 깨어있을 때도 내가 의도치 않게 그러한 고통의 기억들이 막 불쑥불쑥 떠오르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들 수 있는 것이 이제 성폭력과 관련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일회성으로든 다회성으로든 이제 성폭력을 경험하고 나서는 우리가 뭐 악몽을 꾸는 경우, 또 낮에도 계속해서 그 고통 때문에 기억을 이제 당하게 되는 이제 재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들이 이제 침투라고 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자, 이런 이제 이 정서적으로 기억들이 침투당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회피라고 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비슷한 상황,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멀리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미리. 예를 들어서 성폭력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어두운 곳, 이런 곳을 어두운 곳에서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런 비슷한 상황을 회피하게 되거나, 또는 남성들에 대해서도 회피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특히 여성이 그랬다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인지의 왜곡이라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굉장히 부정적인 이제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남성을 통해서 성폭력을 당했다면, 특히 어른들을 통해서 성폭력을 당한 어린 여성이라면 세상을 볼 때 어른들은 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남성들은 잠재적인 어떤 범죄자처럼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적, 생리적인 어떤 신체적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우울이라든가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라든가 해리 현상, 이런 것들을 겪게 되기도 하고, 예를 들어 성폭력 같은 경우에 이런 것에 노출되었던 여성들이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신체적 질환도 많이 생기고, 실제로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한 형태로서 또 공황장애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한번 우리가 신체적으로 노출이 된 이후에 그 신체적인 어떤 고통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억 속에서 이것이 남아서 계속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이것을 이제 공황 장애, 특히 공황 발작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자, 우리가 공황 발작을 몇 차례 겪는 것이 바로 트라우마에 노출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노출되고 나면 이제 이것이 침투하는 과정이 발생하는데, 이 공황장애에서도 밤에 자다가 공황 발작을 겪는다든가, 또는 그런 상황을, 아주 심한 분들은 그런 공황 발작을 겪었던 상황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공황 발작을 다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회피와 또 이 왜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이 공황 발작을 몇 번 경험한 분들은 계속해서 이 공황 발작이 또 일어나지 않게 되는가라고 하는, 바로 오늘 말씀드린 예기 불안을 겪게 되거나, 이것이 자기 몸으로 향했을 때는 건강 염려증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기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황 발작이 트라우마가 돼서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지의 왜곡의 현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공황 발작을 계속 겪고 나면 이것이 우리 몸에 이제 계속 어떤 만성적인 어떤 증상들을 나타내는, 예를 들어 만성적인 소화 장애라든가 어지러움증을 계속 느낀다든가, 이러한 신체적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한 번의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트라우마가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와 굉장히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다. 즉, 기억이 주는 고통이라고 하는 면에서 트라우마와 이 공황 발작은 동일한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예기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직 기억 속에 이 고통이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해결해야 되느냐? 바로 기억 속의 고통을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는 목적이 되고 대상이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공황 발작이 진정되더라도 이런 발작을 경험하고 나서 이것이 하나의 트라우마가 돼서 남아있는 이 기억의 고통이 바로 예기불안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말씀드린 대로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기억 속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 고통을 신체적으로까지 일으킬 수 있는 이제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공황 발작에 대한 예기불안도 그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황 발작이 진정되고 났다면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발작이 끝나서 계속 약물을 복용하면서 발작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기억 속에 아직 공황 발작과 관련된 예기불안이 심하게 남아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공포기억의 소거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이 공포기억을 소거하는 과정을 이후에 진행해서 완전히 끝내는 것이 공황장애를 해소하고 또 재발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